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7, 8월 강의가 시작되었고 7, 8월 강의 수강에 앞서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잠깐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7, 8월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기본 이론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7, 8월까지는 어쨌든 영역별로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7, 8월의 핵심은 선생님들께서 구조화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조화 영역을 꼼꼼하게 하시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자동화거든요. 자동화가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저희가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초등 선생님들은 아마 A형, B형 다 합쳐서 16문제를 푸셔야 될 거고, 물론 그 하위 항목도 있겠지만 중등 선생님들은 12문제, 11문제 이렇게 해서 23문제 정도를 푸셔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답 쓸 수 있는 거를 빠르게 인출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 조금 고민해서 써야 되는 답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별 공부를 하실 때는 자동화 준비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목표로 해서 지금 7, 8월에 꽉 잡고 가실 것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구조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7, 8월 강좌의 특징은 이제 8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학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절대 빠지지 않고 오시다 보면은 여기 직강을 붙잡고 쫓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한 바퀴를 돌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고 제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제가 문제마다 보셨죠? 이렇게 이건 신강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해드렸고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어떤 문제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기출 기반한 걸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출 기반으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반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출 기반한 문제를 얼마나 잘 인출하고 있고 얼마나 안면 타용도가 높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에 있어서도 단답형으로 쓰시는 문제도 있겠지만 문장으로 쓰시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장 작성과 관련해서는 해설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키워드로 쓰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거든요. 선생님 답안을 체크하실 때 이 빨간색 워딩이 없다라고 하시면 핵심 키워드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체크하실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어떤 키워드 한번 점검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식 문장 작성을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랑 약간 구조와 틀을 복습해 가시면서 보시게 될 거고요. 7, 8월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알고 있는 거를 다 계속 넘기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까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꽉 잡고 가는 5개념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개념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보시면 이제 매 주차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랑 총론이랑 특과정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주 그 부분을 공부해 오신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목표로서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누적 반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에 있는 특학과 여기 있는 장특법, 총론, 교육과정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습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계획표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나는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야 라고 하면 스스로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계획을 조금 잘 못 세우는 편이라서 가이드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제외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를 복습하셔야겠죠. 그래서 복습 주간을 월요일, 화요일로 둔 거예요. 특각 개념 오늘 푸셨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꽤 많잖아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 해설지를 보시면 4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습용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온전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차가 정서행동이랑 자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특학에서 이제 해당 주차를 공부하실 때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셨던 기본 이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서브노트나 또는 단권화 자료를 한번 회독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영역별 마지막이잖아요. 9월부터는 무조건 연도별과 무작위 인출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1년 중에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보시는 거거든요.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 복습해 오시면 좋아요. 어쨌든 제가 문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출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거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물어보고 있네? 그것까지 조금 확장하실 수 있다고 하면 기출문제 공부를 진짜 잘하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주차를 공부하실 때 그 영역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수, 목, 금 빠듯하게 공부를 하시겠죠? 그래서 기본 해당 주차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오시는 이 시간은 진짜 제가 여기 앉아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책 못 보게. 그래서 진짜 책 참고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조금 인출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시험은 최대한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해당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시험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충실하게 보내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목표가 막 한 달, 그다음에 뭐 1년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되게 힘든데 일주일 단위의 단기 목표가 있으면 지금 눈앞에 닥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선택과 집중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목표로서 매 주차마다 정해져 있는 장애 영역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특법 총론 특과정은 아마 아직까지 버리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7, 8월은 그래도 시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7, 8월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시간을 1시간, 2시간 매일매일 투자를 하셔서 조금씩 나누어서 누적 반복해 오셔서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를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 8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기출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신강론 문제를 푸실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이랑 오답 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쌤들. 맞추면 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개념을 틀려보시거나 또는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문제는 선생님께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복습과 오답 노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민이었던 게 여기에는 물론 초수생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재수생이나 장수생 선생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매주 8주라고 하는 시간은 되게 이번 주에 의사소통하고 나면 8주 뒤에 비로소 이제 의사소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지금 봤던 내용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복습의 회독을 조금이라도 반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걸 활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상담 신청해주신 선생님들한테 몇 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희 카페에 보시면 작년 자료거든요. 인출 자료 모음집에서 답인출 백제라고 하는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작년에 썼던 자료인데 저희가 이번에 1주차가 의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답인출 백제 1주차는 의사소통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 영역 중에서 15문제를 뽑아서 문제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1주차 의사소통을 꼼꼼히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한두 문제씩 풀어보면서 개념을 까먹지 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되신다면 해당 주차를 꼼꼼하게 이미 다 봤다. 그러면 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답인출 문제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 복습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카페에 올려져 있는 자료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기 목표. 토요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복습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틀렸던 개념, 오답노트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 서브에 하시는 시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수, 목, 금은 이제 그 해당 주차 토요일에 볼 시험을 잘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사실 스터디를 추천드리긴 해요. 그런데 이건 사람 성향마다 다르고 공부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7, 8월은 어쨌든 영역별로 보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영역별 구두 인출 스터디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강사를 들으신다면 좀 효율적으로 인출이 가능하겠죠? 구조화가 동일하다 보면은 딱딱 인출해야 될 목록이 동일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번 강의 노트 앞쪽에 있는 여기에 인출 목록표를 좀 정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해당 주차를 복습하실 때 스터디 1이랑 의사소통 장애 정의 말해봐. 자, 조문문 장애에서 말할 게 뭐였지? 정의 말해봐, 원인 말해봐, 그다음에 치료 접근법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인출하시기 쉽게끔 이렇게 자료를 드렸으니까 구두 인출 스터디는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기 너무너무 지겹다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1시간씩 딱 마주 앉거나 또는 전화 통화로 조금 키워드 있게 말해보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출 목록표 또는 구조화트를 활용하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개념이나 핵심 키워드 인출하시는 스터디 괜찮고요. 문제 만드는 스터디는 좀 비추천해요. 문제는 이미 넘쳐나지 않아요? 강사 문제들 또는 기출문제 넘쳐나잖아요. 굳이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그 영역별 구조화 틀을 꼼꼼하게 인출하시는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출 중요도 체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수목금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해당 주체의 기출문제를 공부해 오실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조문문 장애에서는 정의도 나왔었고 원인도 나왔었고 특히 치료 접근법에서는 전통적과 언어인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기출에 대한 중요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1이랑. 그런 중요도를 말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확장도 서로 얘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진짜 중요한 건 스터디도 좋긴 한데 자기 공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7, 8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시고요. 계획표 잘 짜신 선생님들은 자기 시간표에 맞게끔 세우시면 돼요. 또 이거는 또 직강 선생님들 시간표고 인강 선생님들은 아마 인강이 월요일에 서비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또 계획 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가 각 가이드였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자료 소개해 드릴게요. 총 자료가 문제는 3개, 그 다음에 해설지가 하나였죠.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좀 빠듯하게 푸신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요. 아마 매주 영역마다 한 A형 20문제, B형 20문제 정도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선생님들이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써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냥 빠지는 개념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역별로 개념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1교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해설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주차 공부하신 후에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풀어보시고 답안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맡길게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오시죠. 해설지도 펴주시고요. 난이도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네, 좋아요. 보시면 문제풀이 작성 팁이라고 해가지고 답안 작성 팁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좀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1가지 쓰시오, 2가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2가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 답이 3개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이 3개가 있을 수 있을 때 2가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채점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2개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구조와 틀이 정립되어 있다면 키워드를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구조와 틀 항상 확인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키워드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풀어줬어요. 그럼 답안지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런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답안지 줄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길이의 답안을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답안 쓸 게 많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키워드가 빠져 있거나 선생님이 이 개념을 그냥 다 풀어 설명하고 있거나 아시다시피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5년 후에 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많이 퇴색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딱 키워드를 쓰지 않고 그 개념을 풀어 쓰시는 순간 그 사람이 캐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정말 중요한 워딩 그대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선생님이 막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나 이거 답으로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로 간결한 답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저 초수 때는 그 자 들고 가서 답안지를 반으로 다 그어가지고 이 한 줄짜리를 2줄로 만들어서 다 썼거든요. 점수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할 때 정말 그 답안지 그 용지를 넘어서지 않게 오히려 되게 여백이 많아 보이게 썼었는데 그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키워드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문제에서도 몇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가에 근거해서 쓰시오, 또는 밑줄 친 기억에 근거해서 쓰시오, 학생 특성을 반영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근거한 답을 찾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답안 작성 시간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3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그 안에 끝내시게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 진짜 틀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들이 개념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꼬아서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답으로 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는 선생님이 연결해 쓰시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으니까 최대한 이 발견한 오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것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요. 옆 친구랑 비교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게 문제 나왔었을 때 내가 정확히 못 썼다, 반성하셔야 되고 이걸 반드시 수정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답지랑 문제랑 같이 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일 첫 번째 의사소통 장애의 정의 및 분류와 관련해서는 되게 간단하죠? 아샤와 장트법 장애의 정의와 분류가 나와 있는데, 아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나누죠? 좋아요. 말장애와 언어장애죠. 말장애는 아샤에 따르면 총 4가지였어요. 뭐였죠? 조음, 음운장애, 그다음에 유창성 장애, 그다음에 음성장애, 마지막이 운동말장애가 있었죠. 운동말장애 또는 신경말장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말장애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샤에 따르면 언어장애는 총 3가지인데 뭐 언어 발달장애는 보지 않을게요. 나머지 2가지가 뭐였죠? 실어증,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 단순 언어장애 인출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리 장트법은 총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의 쓰시는 문제였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소통 장애, 특대상자 선정 기준 이렇게 했을 때 크게 언어장애와 말장애 똑같아요. 언어장애 정의 키워드가 바로 뭐였죠? 보지 말고. 맞아요.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를 말하고 있었고, 말장애는 총 3가지였어요. 말 유창성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또는 음성장애인데 어떤 음성장애? 기능적, 이건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기능적 음성장애 마지막은? 맞아요. 조음 능력이 부족한 학생,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학생 A의 문제점인데요. 문제와 관련된 장애인데 나타났을 때 키워드가 뭐예요? 딱 눈에 띄는 건 감각적, 신경학적, 정서, 인지 모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언어 검사에서 굉장히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거 보시면 바로 뭐죠? 단순 언어 장애. 그 중에서도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바로 여기는 밑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보시면 단순 언어 장애는 언어의 모든 측면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의미, 구문, 활용 모든 언어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답안지 잠깐 오셔가지고 체크 하나 할게요. 여기죠. 단순 언어 장애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빈칸은 제가 강의 때 같이 채워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채워보시면 단순 언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키워드가 뭐였죠? 감각적, 인지적, 정서적 이런 모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에만 문제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단순 언어 장애라고 불러요. 감각적, 제가 글자를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불러드릴게요. 인지적, 정서적 인 모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에만 문제를 보이는 경우다라고 하는 걸 단순 언어 장애라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워드는 언어의 모든 측면이에요. 의문론, 구문론, 활용론, 형태론 이런 모든 측면에 문제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거는 혹시 이 의사소통 장애 선별 및 진단 평가 영역 아시는 분? 좋아요. 구문 검사, 의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 이 3가지 외우셔야 되죠. 이것도 장트법에 정해진 진단 및 선별 검사 영역이기 때문에 구, 음, 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것도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학생 A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학생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검사와 그다음에 자바라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 방금 보셨던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표준화 언어 검사 뭐였죠? 구문 검사, 의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 이 외에 자바라 검사는 바로 어떤 검사예요? 맞아요. 언어 검사에는 표준화와 비표준화가 있었고 표준화된 검사 안에 이런 구문 검사, 의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의 영역이 존재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그림 어휘력 검사,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구문 검사, 의문 검사, 언어 발달 검사,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 여기 속하겠죠.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검사는 전부 다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의문 검사는 바로 뭘까요? 운이 뭐예요? 이꼴? 발음 검사죠. 선생님들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발음 검사의 명칭이 뭐예요? 중등에 나왔던 거? 맞아요. 누가 말했는데? 유탭이죠. 조음, 의문, 평가라고 하는 유탭 검사가 바로 의문 검사가 될 거예요. 학생의 발음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언어 발달 검사는 아마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셀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언어 검사가 있고 이건 전부 다 표준화된 언어 검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비표준화된 자바라 검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아직까지 검사 평가 도구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고은 교수님 책에서 이 검사 도구를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같이 모범 답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림 어휘력 검사는 검사 목적이 바로 학생의 수용이 아니라 수용 어휘 수용 언어 능력이라고 쓸게요. 수용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림 어휘력 검사예요. 연령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 해당하는 검사 절차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해당하는 검사의 실시 결과는 백분위와 등가 연령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검사자가 단어를 말하면서 학생 앞에 그림 카드 4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그림 중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이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어휘력 검사는 학생의 수용 언어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 어휘에 대한 발달 정도, 언어 발달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문 의미 이해력 검사는 학생의 구문 능력을 평가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수용 언어 능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4에서 9세) 초등학교 3세 정도의 수준을 본 학생이면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이 심지어 생활 연령이 중학교 3학년 들어도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구문 의미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교육학 기출문제에서 좀 여러 번 언급되었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언어화하는 상위 언어 기술을 측정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각 항목의 그림을 보여주고 학생의 응답에 대해서 원인, 이유, 해결, 추론, 그다음에 단서, 추측 이런 3가지 범주를 제시하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입니다. 원인, 이유, 해결, 추론, 단서, 추측 이 3가지 범주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한 2번 언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는 학생의 상위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의 사고력, 언어에 대한 사고력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평가 영역이 가장 최근에 중등에서 조음, 의문에 대한 평가, 유탭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그림 어휘력 검사,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등이 언급되었었으니까 여기는 3가지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어휘력 검사는 품사별, 범주별 그림을 보여주고 수용 언어를 측정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구문 의미 검사는 학생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는 학생의 단어와 문장 수준에 대한 자음 모음의 조음 오류 여부를 평가하는 거. 이거 바로 무슨 검사에 대한 설명이죠? 조음의 오류를 평가하는 것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유탭인 거죠, 선생님. 조음, 음운 능력을 평가하는 유탭인 거예요. 학생의 조음 능력, 즉 발음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언어 문제 해결력, 언어에 대한 상위 언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음, 음운 능력을 측정하는 유탭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인 문제니까 잘 찾아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학생의 문장, 학생의 언어 능력은 이런 표준화된 검사뿐만 아니라 비표준화된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표준화된 이런 다양한 그림 어휘력 검사, 구문 의미 이력 검사,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 이외에도 여기는 자바라 검사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라 검사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찾으시는 거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찾으셨을까요? 답은 뭐예요? 답은? 다들 혹시 이 찾으신 분 계세요? 이 쓰신 분 있으세요? 이는 맞는 설명이죠. 이거 기출문제 하나만 표시해 두실게요. 선생님 아마 책이 없으실 텐데 기출문제에서 이 문장 그대로 된 거예요. 자바라 분석을 하면 조음 오류에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기출문장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자바라 평가 영역이라고 하면 세 가지 뭐였죠? 자바라 평가에서 세 가지 영역이 뭐예요? 의미론적 분석, 구문론적 분석, 맞아요. 세 가지, 활용적 분석까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조음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 기출 문장이었던 거예요. 기출 문제는 20년도 유아였어요. 20년도 유아 A 5번 써두시고 기출 문장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라 분석을 하면 조음 오류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럼 틀린 건 뭐예요? 맞아요. 구어를 사용하지 못한 학생에게 자바라 평가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B가 틀렸고 고치시는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오시죠, 답안지. 그래서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죠? 보시면 빈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바라는 땡땡땡 검사로서 아동의 평상시 언어 수준을 알 수 있다. 여기 들어갈 말은? 오케이, 비표준화된 검사. 비표준화 검사로서 학생의 평상시 언어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의미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린 영유아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바라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자바라 검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영역별, 그래서 의미론, 구문론, 활용론뿐만 아니라 발음에 대한 음운론, 조음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고은 선생님 책에서 여기까지는 원래 있었던 문장이거든요. 2판에서도. 하지만 뒤에 있는 문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짓 언어를 비롯한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발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구어적 의사소통. 이 문장이 새로운 강론책에 추가되어 있는 문장이라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이나 엄청 어린 영유 학생들에게도 자바라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언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바라를 자발적인 발화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몸짓 언어를 비롯한 비구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는 거 중요하겠죠?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몸짓 언어와 같은 비구어적 언어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에서의 키워드도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이런 거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쓰자면. 그래서 답안 쓰실 때 항상 체크하실 때 제가 빨간색 표시해둔 거 선생님들 안 보이시죠? 흑백이라. 네, 빨간색 쓴 글자가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키워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죠. 또 기출문장 그대로였는데요.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의 자바라 표현력을 검사해 주는데 이 선생님은 아마 일반 교사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급에서 학생의 자바라를 평가해 주시고 저는 학생의 부모님에게서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바로 무엇을 위한 걸까요? 자바라 평가할 때? 맞아요. 키워드 대표성이에요. 이렇게 여러 대화 상대자와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의 발화를 수집하는 것의 목적의 키워드는 바로 대표성.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평상시 언어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하는 발화를 수집하게 되면 굉장히 대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대화 상대자와의 발화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괜찮으셨어요? 답안 다 쉽게 쓰셨을까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좋은 의문 장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전체를 본 다음에 문제는 금방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문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어디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한마디로? 발음이죠. 발음이 뭔가 부정확하다거나 발음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그 장애를 바로 우리는 조음 의문 장애라고 불러요. 특히 이제 조음 장애와 의문 장애는 붙여서 조음 의문 장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는 게 조금 중요하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구분하는 것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음 장애와 의문 장애 비교하시는 포인트, 제가 냈던 문제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할 거고요. 조음 장애는 한마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죠? 말 산출 기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 산출 기관이라고 하면 뭐 혀, 턱, 입술 이런 말 산출 기관의 문제인 학생들이고, 의문 장애는 조음 기관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문 지식이나 의문 능력의 부족으로 생기는 발음의 문제를 우리는 의문 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 산출 기관의 문제, 얘는 의문 지식이나 능력의 문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오류 음에서의 특징이 뭐였죠? 조음 장애는 특정 음을 절대 발음하지 못해요. 조음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음을 일관적으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의문 장애는 의문 지식의 부족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조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오조음을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음에서, 복합 음에서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조음 오류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 의문 지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 지식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오류를 보여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의문 지식, 즉 의문 변동의 오류를 보일 때는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의문 변동의 오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디귿 음소를 지읒으로 대치한다. 즉 대치 오류 형태인 거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든 디귿에 대해서 다 지읒으로 발음하는 의문 변동의 오류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정 의문 과정에 대한 일관적인 오류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체크하실게요. 답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음 의문 장애의 원인 두 가지가 뭐였죠? 오케이, 기질적과 기능적인 원인이 있었죠. 기질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조음 장애랑 똑같은 거예요. 조음 장애는 바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말 산출 기관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두 번째, 말 산출 기관도 있었고 또 다른 원인도 있었죠. 뭐였죠? 오케이, 청력 이상, 또 오케이, 신경계 이상, 이렇게 해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모두 다 우리는 묶어서 기질적 원인이라고 부르고요. 기능적인 원인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지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력이 아니라 어떤 거? 청지각의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적,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적인 원인이에요. 두 가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가 나왔었죠? 시험 문제에서는 기질적인 원인을 쓰는 문제가 중등에서 나왔었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조음 의문 장애 진단에 필요한 평가 기준 6가지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이따 같이 한번 체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이 만약에 발음의 오류를 보일 때 되게 다양한 오류를 많이 보일 거예요. 다양한 오류들 중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있었죠. 바로 뭐였죠? 맞아요. 저랑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은 외우셨는데 연빈, 자비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웠어요. 일단 진짜 많은 오류를 보일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할 거, 학생의 발달 연령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을 음소는 몇 세 때 이제 발달하게 되죠? 5세. 시옷 음소가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게 되는데 몇 세? 6세. 맞아요. 이렇게 학생이 지금 발달 연령, 학생이 지금
그 만 연령이 4세인데 시옷 음소를 목표 음소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발달 연령 중에서는 리을과 시옷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을은 5세, 시옷은 6세 비로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준을 본 학생에게 시옷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어 사용 음소 사용 빈도예요.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음소의 빈도, 이것을 가장 높은 걸 먼저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음 음소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걸 들어있는 단어를 먼저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바로 뭐였죠? 오케이, 자극 반응도가 높은 거 먼저 또 낮은 거 먼저? 높은 거 먼저죠. 자극 반응도의 정의는 뭐였죠? 맞아요. 좋아요. 자극 반응도란 시각, 청각, 촉각적인 단서를 주었을 때 아동이 얼마나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 정도잖아요. 그래서 단서를 주었을 때 진짜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 자극 반응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선정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좋아요. 비일관적인 오류를 보이는 것을 먼저 선정해요. 그래서 학생이 정말 절대 발음하지 못하는 것보다 가끔은 정조음할 수 있는 단어를 먼저 가르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료 접근법, 전통적과 언어 인지적 비교하시는 거 중요하죠. 전통적 치료에서의 초점은 키워드, 맞아요. 개별 음소 나와야 되죠. 바로 언어 인지는 오류 패턴 거의 자동화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특히 이제 단계 측면에서 확, 비, 변, 수, 안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일단 이 전통적 접근법에서는 아동이 왜 발음을 잘 못하냐라고 했을 때 이 아동이 자신의 오조음과 정조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일단 발음의 오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학생의 발음 오류와 정조음을 비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변화 단계, 그 다음에 수정 단계, 마지막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개별 음소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전통적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들로는 조음점 지시법과 짝 자극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짝 자극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음소, 즉 기억 음소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짝져 가르치는 거였죠? 오케이. 핵심 단어와 훈련 단어. 이 모든 핵심 단어, 훈련 단어는 이 특정한 음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핵심 단어와 훈련 단어는 기억이라고 하면 감, 개 이런 식으로 똑같은 특정 음소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많은 어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짝 자극 기법도 2개 낱말을 짝짓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변별 자질도 최소 대립상 훈련할 때 2개 낱말의 쌍을 짝짓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최소 변별 자질 접근법에서 최소 대립상 훈련 어떻게 하는 거였죠? 2개 낱말 짝을 짝짓긴 하는데 어떤 낱말 짝? 최소한의 자질적인 차이가 나는 낱말 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기억 음소가 아니라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훈련 단어와 핵심 단어로 이루어진 짝 자극 기법은 특정 개별 음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최소 대립상에서의 낱말쌍들은 반드시 다른 낱말들을 산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인지는 오류 패턴을 찾는 거였고, 오류 패턴을 교정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 키워드? 일반화와 전이 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하나만 수정해도 다른 것들로 다 전이와 일반화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변별 자질과 음운 변동 접근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문제예요. 학생 A는 항상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힌트가 나왔었어요. 조음음은 장애다라고 하는 힌트를 줄 때 학생은 발음에 문제가 많은 학생이에요. 그럼 무조건 선생님들은 조음음은 장애구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음음은 장애, 발음의 문제, 이런 경우를 조음음은 장애라고 부르죠. 조음음은 장애는 기질적과 기능적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질적 원인을 3가지 금방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A는 유독 말소리를 산출할 때 비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게 중요해요. 제가 반드시 좋은 기관과 관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혹시나 저 이거 아마 답지 안 쓴 것 같은데 한 번만. 말 산출 기관. 옛날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말 산출 기관은 총 5가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제일 먼저
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흡기와 호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은 어딜까요? 폐죠, 폐. 두 번째는 호흡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발성 기관이 필요해요. 발성 기관은 바로 여기 있는 후두와 성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폐로 인한 공기의 압력을 팡 터뜨렸다가 막았다가 해주는 이 성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성대의 떨림. 그 다음에는 공명기관. 공명기관이 바로 뭐였죠? 이게 바로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옛날 2009년 선택형 기출문제예요. 공명기관은 약간 빈 공간이잖아요. 소리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인두강, 구강, 비강 이게 바로 공명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 기관을 하는 것이 바로 공명기관입니다. 인두강, 구강, 비강. 그래서 여기 코로 올라가는 곳을 막고 구강으로 공기가 흐르게 하면 이게 바로 구강음. 반면에 코로 소리가 올라가게 하면 이게 바로 비강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명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은 조음기관이 있겠죠. 선생님의 어떤 발음을 만드는 조음기관에 뭐가 있을까요? 혀, 턱, 입술, 그 다음에 구개가 있어요. 구개. 구개라고 하는 곳은 크게 이제 연인두와 그다음에 경구개가 있거든요. 구개, 연구개와 경구개요. 그래서 여기는 입천장을 전부 다 구개라고 불러요. 혹시 구개 파열 들어보셨어요? 구개 파열, 입천장이 닫히지 않고 태어나는 것을 구개 파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조음 기관 중에서도 이러한 비음을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문제를 바로 구개 파열. 이거가 이제 2판과 3판의 고은 교수님 책이 달라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오답 여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여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조음음운 장애의 원인을 보실 때 예전 판에서는 3가지였어요. 그냥 조음 기관, 그 다음에 청력 이상, 그 다음에 신경계 조절 장애 이렇게 3가지였는데 이번에 고은 교수님 책에서 바뀐 표에 따르면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보이세요? 청력 똑같죠? 신경, 운동, 결함 똑같죠? 하지만 여기는 어떤 발음의 조음 기관의 문제를 좀 더 나눠놨었어요. 그래서 9개 이상, 그 다음에 턱에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 그 다음에 혀의 조절에 문제가 있는 혀의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음 기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놨더라 라고 하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원했던 것은 9개 파열로서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안면 기연 중에 하나로 여기 있는 연구개와 경구개가 잘 닫히지 않고 태어난 것을 말해요. 9개 파열. 이런 9개 파열, 조음 기관은 특히 연인두 폐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인두 폐쇄 부전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연인두 폐쇄 문제, 폐쇄 부전으로 인해서 비음 산출, 과다 비음을 산출하게 된다. 또 마찬가지로 연인두가 잘 폐쇄되지 않으면 이 구강음, 파열음, 마찰음 이런 것도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여기 있는 보상조음입니다. 이 문장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조음음운 장애의 기질적 원인 중에서도 9개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두 개폐 부전을 초래하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다 비음과 그다음에 구강음 형성에 어렵게 만들어서 보상조음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보상조음 쓰셨어요? 보상조음도 냈거든요.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기능적 요인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낮은 지능이나 또는 청력은 정상인데 무엇이 부족한 거? 청지각 맞아요. 청지각.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었던 그 억현, 이석현이 문제 기억나세요? 있었던 설소대 단축증. 설소대는 이제 혀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설소대가 너무 짧거나 길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질적인 원인으로서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원인들 좀 써놓은 거예요. 빈칸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답은 여기 있는 조음 기관에 쓰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9개 파열 이런 것들 들어가서 연인두 폐쇄 부존으로 인한 과대 비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항상 어렵거든요. 뭐에 근거해서 쓰시오, 뭐를 고려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는 잘 뭔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 하실 수 있죠. 음운 변동 분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음절에 나타난 오류를 두 가지 찾으실 거예요. 오리를 코리로 했을 때 키어 발음하면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일단 첨가, 또 기시그마, 오케이. 그다음에 꼬리에서 토리가 된 것은? 오케이. 긴장음에서 긴장음이 빠진 거니까 탈긴장음화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기시금화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이거 잘 안 되신 분은 한번 체크하시죠. 일단 이완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식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긴장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좋겠지만 한자어를 써가지고 이완음은 평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식음은 격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긴장음은 무겨울 경 써가지고 경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완음이 기역이면 기식음, 소리가 첨가된 것은 크, 그다음에 긴장음은 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음에서 긴장음이 없어지는 것은 전부 다 탈긴장음화예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은 소리가 추가된 거니까 기식음화, 똑같은 말인 거죠. 탈긴장음화 되었다, 기식음화 되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면 탈긴장음화가 제일 먼저 쓰시는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해설지 보지 않아서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 4번은 해설이 없죠.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음오류 현상 찾으시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이거 가장 잘 중요해요. 맞추셨을까요? 답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음오류 현상을 조음 방법과 위치니까 보시면 지읒을 전부 다 뭐로 대체하고 있죠? 맞아요. 지읒을 전부 다 디귿으로 대체하고 있죠. 제조를 대조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보시면 지읒 음소를 항상 발음하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건 또 발음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조음장애일까요? 음운장애일까요? 음운장애를 원했던 답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읒 음소에 대해서는 지금 음운 변동 측면에서 무조건 디귿으로 대체하고 있는 음운장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의도했던 문제예요. 일단 조음 방법 측면에서는 뭐예요? 지읒은 파찰음, 디귿은 폐쇄음 또는 파열음이니까 파열음화되었다 분석하실 수 있을 거고, 조음 위치 측면에서 지읒은 경국의 음에서 디귿은 치조음화되었다 분석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으세요? 저 굳이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죠, 선생님? 이거 표는 이제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은 혹시나 이번에 잘 몰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합격한 사람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빨간색이 많죠. 제가 원했던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문제가 밑줄 친 니은의 이를 쓰시는 거였는데, 이 학생이 지금 이러한 오류 현상을 보일 때 예비교사가 짝 자극 기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도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의 오류 특성을 보니까 개별 음수에 대한 접근보다는 음운 변동 접근을 적용하자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학생의 문제는 기질적인 원인 또는 어떤 조음장애 원인이 아니라 어떤 오류가 있었죠? 음운 지식이 부족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읒 음소에 대해서는 첫 음소에 나오는 지읒은 전부 다 잘 발음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것도 잘 발음하죠. 그래서 비일관적 오류를 보이고, 또 음운 과정에서는 지읒을 항상 디귿으로 대치하는 일관적인 오류, 음운 변동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음운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음운 장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적인 지식, 음운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음운 변동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피드백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이 좀 길긴 했지만 제가 원했던 키워드 한번 맥락 짚어주시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 한번 채워봅시다. 조음장애와 음운장애요. 고은 교수님 책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책에서 좀 잘 제가 원했던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체크하실게요. 조음장애는 일단 조음 기관의 문제이다 보니까 특정 음을 절대 발음하지 못해요. 특정 음에서 어떤 오류? 일관적 오류요.
비일관적 오류 절대 발음하지 못해요. 다음에 조음장애의 원인은 말 산출 기관의 문제죠. 산출 기관의 문제. 워딩 그대로 조음 기관의 이상. 그래서 말을 산출할 수 있는 조음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조음 장애의 원인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말 산출 기관에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런 말 산출 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조음 장애. 반면에 음운 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오류를 다 보여요. 복합적인 조음 오류이고, 오류가 어때요? 비일관적이다. 그래서 시옷을 첫 음소에선 잘 발음하지 못하지만 종성 시옷은 또 잘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일관적 오류를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음운 장애일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음운 장애는 음운적인 규칙과 능력, 지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 과정에서의 일관적인 오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를 잘 비교해 주세요. 해당하는 오류를 어떨 때는 정조음, 어떨 때는 오조음하는 비일관적인 오류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음운 패턴 또는 어떤 음운 변동의 어떤 현상에서는 일관적인 오류를 보인다. 즉, 항상 종성 시옷을 생략하거나 또는 항상 시옷을 디귿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렇게 음운 변동에서는 일관적인 오류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음운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이다 라고 하는 것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건 너무 쉬웠죠. 키워드 전통적과 언어 인지적 접근법의 차이점은 전통은 개별 음소, 언어 인지는 오류 패턴 키워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키워드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요. 개별 음소, 그다음에 언어 인지는 오류 패턴 이렇게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쭉 후루룩 나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